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오늘은 원래는 이제 은담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했는데 예.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하루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와 있는데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예, 은담분리는 조금 자세히 자료들을 모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주제여서 다음 주로 비워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주말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좀 양해의 말씀을 미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려야 하는 게 제가 평소에 방송을 할 때는 원고를 전부 써서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원고를 작성을 다 못하고 지금 메모만 몇 줄 해놓은 상태로 방송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공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 메모지 한 장 없이 방송하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아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오늘은 재미있고 쫄깃쫄깃한 방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끊고 한 4시간 있다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상당히 부담되는데 아이, 별 말씀이요. 어쨌든 오늘 이 원고 작성이 안 돼서 상당히 지금 버벅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좀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차에서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좀 가벼운 주제로요. 경제관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고 합니다. 요거는 어제 방송을 드린 이후에 몇 분이 또 질문을 주신 대목도 있고 해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는 경제관료는요. 일반 모든 경제 관련 부처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다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른바 재경행시라는 걸 패스를 한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경행시라. 예, 행시 중에 재경 파트에 합격을 해서 5급 사무관으로 경제 담당 부처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행정고시 재경직은 행시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아하. 그래서 기재부 사무관이 되는데 정말로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무시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좋게 말하면 자부심인데 나쁘게 말하면 선민의식이 굉장히 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위화감 생기실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이야기 되게 싫어하는데 이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여러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만든 남성들의 직업별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미친 새끼들이죠. 사람들을 직업별로 서열화를 해서 고기 등급 매기듯이 매겨놓고 이걸 뭐 돌리고 이러는 새끼들인데 저도 진짜 이 이야기 하기 싫어요. 싫은데 1등급이 직업만 따지는 겁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입니다. 정확하게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되고 판사가 돼야 돼요. 정영식이도 그런 경우네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죠. 예. 2등급이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입니다. 그리고 5대 로펌 변호사. 그리고 2등급에 서울대 출신 행정재경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높게 지금 매겨져 있습니다. 3등급으로 내려오면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가 있고요. 비서울대 출신 판검사가 있고요. 비서울대 출신 행시재경직이 있는데 한마디로 서울대를 나와서 행정재경직이 있다는 것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나 다른 학교를 나온 판검사들보다도 더 높은 등급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그야말로 포경수술하는 행동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야말로 까고 앉아 있는 거죠, 진짜. 예.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검사 녹지,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녹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시 재경직? 그게 뭐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셨다시피 알만한 사람들에서는 진짜 우리나라의 톱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짜증이 나지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행시 재경직이 매년 한 70명에서 80명 정도를 뽑는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2014년에 36명 서울대 출신이요. 2015년 44명, 2016년 38명, 2017년 39명입니다. 서울대 아닌 사람들 중에 재경행시를 합격한 사람들을 다 합쳐봐도 서울대 출신들 숫자에 못 미쳐요. 제가 왜 이런 짜증나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사람들 선민의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5급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런 의식이 정말로 가득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무부 출신 고위 관련들을 모피아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우리는 모피아라는 별명을 쉽게 부르지만 오죽했으면은 이게 마피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 모르는 사람들이 접해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상상하건 그보다 100배는 강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고위급 공무원 하셨던 분 중에 재경영지 출신인데 어디 좀 이상한 공공기관 기관장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종합지에서 기자 생활할 때 이분 만나서 한번 염장 긁는다고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벌쩍 뛰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 하냐고, 나를 낙하산이라고 하면 되냐고, 나는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이 기관이 축복인 거다. 내가 여기보다 훨씬 높은 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봉사하러 오는 마음으로 왔다. 나를 낙하산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자부심이 강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게 뭐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뻑이네요, 거의. 뭐 그런 수준이에요. 이 재경행시 출신들이. 네. 이분이 이제 진보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고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대선 때 표도 진보정부를 찍었을 겁니다. 성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하기로는 박근혜나 이명박 시절의 후배 장관들하고도 무지하게 친합니다. 서로 앞으로 뭘 하고 사느니 이걸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요.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념을 넘어서는 선민의식의 공동체의식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보통 저 혼자 쓰는 말인데 기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뻑뻑한 기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어떤 정부 보고서도 안 나와요. 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드리면 어떤 보고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와 통계를 이 사람들이 다 다루고 있고 그걸 어떻게 만져야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행시 제경되고 사무관 달자마자 이 선배들한테 배우고 훈련받는 게 그런 거예요. 게다가 이제 뭐 명문대 갔으면 원래 문서 만지고 이런 데는 제법 재주가 있었던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 보고 김용민이를 세종대왕급 인사로 추앙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서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럴 정도면은 뭐 무소불이네, 무소불이. 예. 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작심하고 숫자를 다루기 시작하면 예. 못 만들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자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 기술자들하고 정권하고 뻑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기업들한테 잘해주고 그 혜택 나누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수 정부와 기술자들은 각이 맞아요. 그런데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이 기술자 그룹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과제가 됩니다. 자, 정부가 진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로 전부 다 이 진보 정부에 줄을 설 것 같죠. 제가 다른 공무원 집단은 잘 몰라도요. 이 재경행시 출신의 거대한 기술자 집단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이런 혼란을 많이 겪냐면 캠프 출신으로 젊고 소신 있고 철학도 있는 사람이 뭐 청와대 행정관쯤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분들 일 시작한 지 한 3일 만에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어떤 걸 부탁을 해도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빨리 새 정부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걸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고 몇 마디 딱 하죠. 딱 이틀 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청와대에 젊은 새끼가 행정관으로 하나 왔는데 건방지고 저 새끼 뭐 하여튼 공무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싸가지 없고 지가 뭐나 된 것처럼 오만 소문이 따돌기 시작해요. 그래요. 커피 마시고 있으면 그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한테. 온갖 약점이 난무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걸 쟁투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유화적으로 풀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 성격이 정말 끈질기고 소신 있고 철학 있고 해서 버텨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돼서 결국은 화르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강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런 멘탈이 필요하다면 김용민이를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예. 찬성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려면 사실 멘탈이 무지하게 강해야 됩니다. 특히 재경행시들을 이겨내려면요. 예. 그래서 진보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 이 기술자 집단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해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담당자가 밀리지 않겠다는 쟁투심을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쟁투심. 운동권 출신이면 잘하겠네요.
근데 그게 의외로 운동권 출신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이렇게 자기가 비판받고 욕먹는 거에 멘탈이 팍팍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기만의 요령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걸 절대로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가끔 가다 보면 국회의원 분들 중에 국장 거기 앉아보세요. 국장 나와보세요. 막 호통을 치시는 분 있잖아요. 국정감사 때요. 근데 그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절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진짜 싸가지가 없어서 국회의원이 아무한테나 국장 뒤에 서 계세요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평소에 인격이 매우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국정감사 딱 들어가면 국장 뒤로 나와보세요. 거기 서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막 호통을 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재경의 기술자들하고 붙어보면은요. 호통과 쟁투심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기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저쪽에서 아예 이쪽을 깔보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막 버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 분야에서 여기서부터는 뭐 완전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뭐 근거가 있는 팩트가 아니니까요. 제일 뛰어난 장악력을 가진 관료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분은 이낙연 총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건 저 이낙연의 한 5분의 1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이낙연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승사자입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앞에 국장급들이 보고서를 갖고 총리실에 들어갔는데 박살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주 이것도 어떻게 박살을 내실지 제가 눈에 선한데 정말로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원을 하다가 전남도지사를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이 쟁투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자기만의 요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지금 이 공무원들을 장악을 잘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총리가 있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총리가 안 하고 왜 총리 중에 약간 좀 일본 말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국가시형 총리가 있잖아요. 나 총리인데 이러면서 폰만 잡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총리가 있으면 대통령이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직접 이걸 뚫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제가 보기에 주관적인 평가지만 이게 되는 분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되는 분이 이것도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람 참 부드럽고 국민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밝고 유순한 말투 쓰는 그런 이미지인데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박원순 시장 어떤 사람인지. 악명 높아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목소리도 안 높여요. 목소리도 안 높이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하루 전에 합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3시간 동안 다근다근 밟습니다. 뭐 화도 내지도 않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제가 보기에 오랜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 기술자 집단과 쟁투를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딱 되고 나서 어떻게 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내가 잡아야 되는지 자기만의 요령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임기가 4년이에요.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꿇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계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민주당의 경쟁자 그룹에서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3선인데 3선하면 공무원들 말 안 듣는다. 이제는 시장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설마 그렇겠어 하고 잘 안 와닿는데 제가 그 공격 포인트가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그룹에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3기가 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막강한 장악력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공무원 집단의 이 단단한 불속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걸 정말로 그 민선 2기, 3기까지 오면서 잘 다뤄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자기만의 효율적인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느냐.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죠. 이제 물러나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됐는데, 홍장표 수석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를 한 학자이고요. 제가 이분의 논문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제학자가 있어서 참 좋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뭔가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기를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이제 경제수석에서 물러났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왜 홍장표 수석이 물러났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재배치한 거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관료 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홍장표 수석으로서 잘 안 됐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제 짐작이지만 홍장표 수석이 이 기술자들과의 쟁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근데 진짜 이게 웃긴 게 홍장표 수석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뭐가 잘 안 되고, 그런데 학자분들이 보통 이런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겪어요. 이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기술자들이 앞에서 개기고 뒤에서 개기고 뒤에서 욕도 들리고 막 이러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홍장표 수석이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됐을 때 표정이 되게 밝아요. 이런 분들은 글 쓰고 연구해야 되는 행복한 분들인데, 홍장표 수석이 이 쟁투심 있게 해결을 해야 되는 기술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잘 안 돼서 이분이 이제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무슨 소문이 도느냐, 이런 소문이 돕니다. 경제수석이 일을 안 하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예. 그게 얼마나 난감해요.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붙자고 붙으면은 이상하게 다른 방식으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알았어, 내가 좀 물러서 볼게 하고 뒤로 나와 있으면 홍장표 수석은 일을 안 해, 뭐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다음 경제수석이 윤종원 수석인데, 윤종원 수석의 무슨 평가를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윤종원 수석은 재경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윤종원 수석을 홍장표 수석 뒤로 경제수석을 앉혔다는 건 그 취지가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분의 무슨 그 능력과 이걸 떠나서 윤종원 수석은 이 기술자들을 제어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배니까요. 네. 요런 바탕에서 홍장표 수석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타깝게 본인의 철학을 다 펼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새 수석이 말하자면은 모피아 조직 통솔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문재인 정부보다는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네요, 갑자기. 저는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데요. 제가 어제 김동연 부총리의 선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진보적이냐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하고도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을 진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뽑았을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소중한 인재인 거예요. 저런 사람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은 적어도 대통령의 보기 어떤 확신이 있냐면, 모피아들을 통제하면서 이 정부와 함께 일을 해나갈 확신, 능력, 그리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되게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종원 수석도 그렇고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연구 섹터에서 보기엔 조금 보수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분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합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대한 집단을 진보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 정도의 기술과 신망이 있는 사람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때로는요,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움직임이 좀 더뎌 보이기도 하고 저걸 왜 핫사리하게 처리 못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요게 대부분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저 기술자 집단은 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철학이 이런 거니 우리 철학대로 가자 하면 어유 가시죠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쟁투 끝에 그 집단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까도 장담하기 어려운, 굉장히 이 나라를 자기들이 이끌고 가고 있다는 선도의식으로 가득 찬 집단이라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정부 집권 기간이 5년, 10년은 굉장히 짧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정책 쪽에서는요. 근본적으로 약간 보수 쪽에 가까운 저 기술자 집단에게 저항하지 마라. 진보와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들한테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래가 없다. 이쪽으로 안 오면 라고 선택의 여지를 좁혀주지 않으면은 이게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진보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뭐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확인되고 정제된 팩트를 글로 써서 읽어드리지 못해서 뭐 말도 좀 버벅거렸고 이야기 중간중간에는 거의 다 뭐 제 감과 조그만 경험을 얹어서 드린 이야기여서 좀 그랬는데 이거 오늘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 그냥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네. 진보 정부가 쭉 장기적으로 집권해 나가면 저는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우리 저 애청자분들이나 전화 잘 모르는데 이낙연 총리가 야단을 치면 어떻게 칩니까? 무지하게 아프게 치시죠. 왜냐하면 뼈 때립니까? 그죠, 거의 뼈를 때립니다. 이분이 기자 출신이셔서 팩트를 확인해서 팩트의 오독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건 우리나라에서 톱3 안에 들걸요. 야단을 칠 때 논리적으로 조근조근. 그렇죠. 예. 그런데 반박이 안 돼요. 팩트로 야단을 치시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못해. 이게 아닙니다.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한 마디도 반발을 못 하겠는데 그걸 그냥 빠바바바. 네. 그렇군요. 이거 참 훌륭한 분이 시면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사. 나라를 위해선 좋은 분인데 직장 상사로는 피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